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웃풋 중심의 랩스탠다드 국제정치학 커리큘럼을 소개해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저는 국제정치학 강사 정재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랩스탠다드 국제정치학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각 커리큘럼별 강의에서 어떤 것들을 좀 다루는지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국제정치학이라는 과목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 저는 2023년,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그때 국립외교원을 최종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국제정치학을 고득점해서 최종적으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서울대학교 졸업 예정이고 그렇지만 저는 국제정치학을 노베이스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국제정치학을 전공한 전공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 국제정치학 이때 제가 한 6개월 정도 공부를 했었는데 국제정치학을 합평 정도를 맞았었고 그다음에 2023년에는 국제정치학을 이제 고득점 그래서 합평에 비해서 6점 정도 차이로 고득점 하면서 최종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공자분들은 국제정치학을 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비전공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국제정치학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어려움들을 겪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노베이스의 시각에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국제정치학을 어떻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또 전공자분들 역시도 이 내용은 잘 알고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고시형 답안을 쓸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익숙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구성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우선 국제정치학 과목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국제정치학은 크게 이론 파트, 이슈 파트, 외교사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론이라고 하면은 보통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이런 이론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슈 같은 경우에는 크게 안보론, 그 다음에 IP, 즉 국제정치 경제가 있고 그 다음에 외교정책 결정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사, 외교사도 동양 외교사, 서양 외교사가 있고 고전적 외교사가 있고 그 다음에 냉전기에 현대에 와서 하는 그런 외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 이슈의 외교사를 다 공부를 하려면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많은 단행본들이 나와 있는데 이 단행본들이 두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론을 배우는 국제정치 패러다임, 국제정치 패러다임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도 꽤 두껍고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 공부해봐서 아시겠지만 외교사 같은 경우에도 크게 이제 2권 정도를 봐야 되는데 그 2권이 각각 1000페이지가 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단행본으로 처음부터 공부하기에는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단행본들을 읽는 속도를 줄여주기 위한 것이 바로 강의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정치학 과목은 논문 과목이에요. 흔히 얘기하는 그 정치학, 국제정치학 이런 것들은 다 논문 과목입니다. 자, 그런데 논문 과목은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소위 말하는 글쓰기 실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흔히 말하는 문과들은 글을 잘 쓰고 이과는 글을 잘 못 쓴다 이런 편견들이 있죠. 자, 그래서 원래부터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이 이런 논문 과목에서 고득점할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글쓰기 실력이 과연 연습으로 극복이 불가능한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시형 답안은 결국 틀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목차를 구성을 하고 어떻게 이론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주장에 적절한 근거를 대서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형식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답안 쓰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극복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 커리큘럼을 쭉 따라오시면은 아무래도 글쓰기 부문에서 크게 향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학 국제법보다 쉬워 보이지만 막상 시작해보면 이제 분량이 되게 많다는 거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이 시험 준비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문과예요. 그래서 수학이 좀 약해가지고 경제학에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국제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잘 배워보지 않은 과목이고 또 분량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조문 이런 거 다 외워야 되잖아요. 법전을 안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국제정치학을 굉장히 소홀히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막상 국제정치학 여러분들 제대로 공부해보시면은 읽어야 될 단행본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왈츠 이유도 읽어야 되고 국제정치 패러다임도 읽어야 되고 세계 외교사도 읽어야 되고 그리고 국제관계사도 읽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많은 분량들을 다 어떻게 처리를 하냐는 거예요. 경제학이랑 국제법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결국은 단행본을 읽어야 되지만 그 단행본을 읽는 속도는 처음 읽었을 때랑 대강의 내용을 알고 읽었을 때랑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제 강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경제학이랑 국제법 하는데 바쁜데 국제정치학을 어떻게 빠르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준비할 수 있는가 그거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단행본들을 읽으실 때 그 속도를 최대한 빠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제 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풋 강의에서 아주 임팩트 있고 컴팩트하게 다룬 다음에 아웃풋에서 실전 적용을 하는 연습들을 계속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국제정치학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인풋보다 아웃풋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나중에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결국 평가받는 것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써낸 답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웃풋을 연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많이 아는 것보다 어떻게 나의 주장을 깔끔하게 담아낼 것인가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템플릿으로 대비하면은 제일 좋습니다. 제가 서브 완성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템플릿 모의고사 보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핵심 이론들을 답안의 형식으로 한 문당 정도로 정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템플릿 모의고사라고 하는데 이러한 템플릿을 적절히 활용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고도 그냥 자동적으로 글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된 템플릿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모의고사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수강생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선생님 저 시간 내에 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쓰는 거 너무 무섭다. 내가 잘 못 쓸까 봐 너무 무섭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모의고사를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실전 연습을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기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연습을 안 하게 되면 점점 더 못하게 되고 나중에 진짜 써야 될 때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좀 실력이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모의고사를 계속 쓰는 연습을 하셔야 실력이 향상이 됩니다. 내가 몰라서 못 쓰는 게 아니에요, 보통은 급하게라도 일단 뭔가라도 써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완벽주의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완벽주의 때문에 완벽하게 쓰지 못할 거면 아예 쓰지 말자라고 하면서 모의고사 자꾸 회피하시는데 그래서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쓴 글을 다시 봐야 돼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혹시 자기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끔찍한데 그만큼 자기의 뭔가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는 거는 굉장히 좀 부끄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쓴 글을 내가 다시 보는 게 되게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나 왜 이렇게 못 썼지? 나 왜 이런 식으로 써놨지? 이런 식으로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내가 쓴 글을 다시 보는 것만큼 나에게 좋은 공부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답안 써내고 첨삭받고 그러고 치워버리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쓴 글을 다시 읽어보고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과정에서 GPT라도 활용하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GPT가 아주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답안을 쓰고 그것을 긁어가지고 GPT 프롬프트에 넣어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 지금 외교관 후보자 시험 국제정치학 답안이다.
그래서 이 답안을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해달라. 100점 스케일로. 그렇게 하면은 몇 점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서 피드백도 주게 돼요. 그래서 차라리 GPT라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답안을 계속 평가받는 그런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 돼요. 특히 좀 연차가 쌓이신 분들이 와가지고 많은 고민들을 토로하실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세요. 선생님, 그런데 지금 매년 좀 불이타와 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023년에 코펜하겐 학파 문제라든지 아니면 2024년에 국제법에 불이타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정의상 대비할 수 있으면 불이타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왈츠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가? 아니면 코펜하겐 학파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가? 당연히 전자가 압도적으로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과 집중하라는 말은 일단 나올 가능성이 높은 주요 이론들을 빠삭하게 한 다음에 곁다리에 있는 중요하지만 그래도 불이타라고 이 수험적인 맥락에서 불이타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이론들을 나중에 맨 마지막에 가서 혹시나 나올까 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시험 기간이 좀 많이 남은 그런 시점에서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히 연차가 좀 짧은 수험생이라면은 그런 거에 지금 연연할 시간이 없어요. 주요 이론이라도 제대로 해놓는 것이 우월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한 번에 제대로가 아닌 대충 여러 번.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책을 너무 열심히 읽어요. 한자 이렇게 한 문장씩 이렇게 읽어요. 자, 그런데 그거 속도가 느립니다. 속도가 느린데 제대로 읽은 건 정독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시험 공부라는 맥락에서는 그렇게 좋은 공부 방법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시험은 결국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암기. 그런데 이 암기는 퀄리티 있는 한 번보다 퀄리티 떨어지는 여러 번이 훨씬 더 잘 돼요. 그래서 많은 양의 텍스트는 제대로 봐도 분명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 인지 능력의 한계예요. 그런데 빠르게 여러 번 본 글은 확실히 기억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책을 빨리 읽으라 그래요. 저 근데 저 책 빨리 못 읽겠는데요? 무슨 말인지 몰라서 뭔 말인지 하나도 안 들어와서 책 못 읽겠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강의랑 수험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부터 단행본 읽으려고 하면은 이해도 제대로 안 되고 어렵고 외우기도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 뼈대를 수험서라든지 강의로 먼저 세워놓고 단행본을 보게 되면은 분명 빠르게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뭔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외교사를 공부하실 때 세계 외교사라든지 국제관계사 이 책 보시면은 제가 저자분들한테 불만을 토로하는 게 아니라요. 뭐가 중요한 사건이고 뭐가 수험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고 중요하지 않은 사건인지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당연히 외교사 쪽은 다 중요한데 수험적인 맥락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건들이 제대로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 수험서들을 적당히 참고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면은 훨씬 더 빠르게 습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여러 번 보는 거. 그다음에 아웃풋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답안 연습은 질보다 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답안 쓰는데 100점 쓰는데 한 대여섯 시간 걸린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 그런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오픈북까지 괜찮아. 그런데 오픈북하고 시간을 막 투입을 해가지고 쓴 글은 결국 실전적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못 쓴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2시간 내로 답안을 써보는 연습들을 하셔야 나중에 실전에 가서도 2시간 내에 답안을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연습들을 여러 번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6시간 걸려가지고 답안을 하나 제대로 써내는 것보다 6시간 동안 답안을 제대로 다 못 쓴다고 하더라도 100점짜리를 3번 쓰는 게 훨씬 나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충 여러 번이라는 연장선상에서 뼈대부터 세우고 디테일은 나중에 이게 바로 수험서를 보고 단행본을 보면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수험서는 여러분들 학술서가 아니에요. 학술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국제 정치 학자로서 알아야 될 것을 총망라해 놓은 책이 아닙니다. 수험적인 맥락에서 알아야 될 것들을 잘 정리를 해 놓은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나중에 좋은 퀄리티 답안을 쓰기 위해서는 꼭 단행본을 보셔야 되거든요. 왈츠유라든지 아니면은 국제관계사, 세계 외교사 이런 거 다 보셔야 되는데 그러한 책들이 전공서적이라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수험서를 몇 번 보고 다시 단행본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훨씬 읽는 속도도 빨라지고 이해도 빨리 할 수 있게 되고 포인트가 뭐구나 라는 거를 정확히 캐치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국제정치학이라는 그 과목을 크게 인풋과 아웃풋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풋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컨텐츠를 머릿속에 넣느냐 이런 건데 이론, 이슈, 외교사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각 부문이 어떤 중요성을 갖는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론은 분석의 틀이자 도구입니다. 그래서 방어가 가능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론 많이 배우잖아요. 왈츠 이론도 배우고 미르샤이머 이론도 배우고 왈트 이론도 배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예상 가능한 어떤 이론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를 하고 방어를 해서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템플릿을 작성함으로써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말이냐면 수험서 같은 거 보면은 그 이론들이 다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문장으로 정리가 된 것이 아니라 화살표 그어져 있고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특히 현출을 해내실 때에는 답안이랑 가장 비슷한 형태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템플릿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브 완성 강의 하다 보면은 매일매일 템플릿 모의고사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배우는 내용들을 답안의 형태로 계속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이론 분석의 틀이자 도구라고 한 거는 평소 현안을 적용해 봄으로써 알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론을 그 자체로 물어보는 경우는 없어요. 어떠한 현상을 분석하려고 하는데 이 이론을 사용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자. 이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평소에 여러분들이 어떤 국제정치 현안을 보시면서 이거는 이러한 이론에 좀 잘 맞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어샤이머가 얘기하는 게 좀 잘 맞네.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론을 잘 적용해서 글을 쓰는 방법을 익힐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슈는 이론이 될 수도 있고 예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이 될 수 있다라는 거는 코펜하겐 학파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핵확산 논쟁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정형화된 한 이론 혹은 논의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완전 생 이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이슈 자체를 아예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측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코펜하겐 학파 이게 난민 문제랑 엮어서 나올 생각을 누가 했겠어요. 그 다음에 핵확산 논쟁? 그런 것도 지금 너무 많은 그 내용 중에 딱 하나라서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형화된 주제들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론 축에 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론 같은 것은 템플릿으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핵확산 논쟁이라든지 아니면 동맹 이론이라든지 코펜하겐 학파의 그 안보화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템플릿으로 아까 이론처럼 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진짜 이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현안을 계속 수집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펜스 보고서라든지 아니면은 외신 같은 것도 많이 보시고 평소에 국제 뉴스 많이 보시는 습관들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슈는 이론을 뒷받침하는 예시가 되기도 해요. 예컨대 패권 안정 이론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길핀의 패권 안정 이론에 따르면 패권이 쇠퇴하면은 점점 보호무역주의화 되고 국제 개입을 축소를 하게 되고 국내 문제에 신경을 쓰게 되고 이러한 징후들이 나타나는데 지금 미국의 어떤 행동을 보면서 이거 패권 안정 이론에서 얘기하는 패권 쇠퇴의 징후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을 뒷받침하는 예시들이 바로 이슈이다 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교사는 보통 3문쯤에 단독 주제로 출제가 많이 되는데 이론이 근거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산문에 나오는 그런 그 외교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진짜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론이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많은 이론들이 제1, 2차 세계대전을 보면서 만들어진 이론들이에요. 그래서 미어샤이머가 얘기하는 그 극성과 안정성의 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양극이 제일 안정적이고 불균형적 다극이 제일 불안정적이라 그랬는데 불균형적 다극이 언제입니까? 1, 2차 세계대전 그 시점이에요. 그 다음에 양극을 냉전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교사적 사건들 혹은 외교사의 그 어떤 배경이 좀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론을 잘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외교사의 가장 큰 단점은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 공부를 못 하시고 시험에 들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발 나가는 거 나와라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기도 메타로 들어가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뼈대를 먼저 세우시고 그다음에 지도를 활용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 사건들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커리큘럼을 지금 외교사에서 6강만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6강 안에 동양 외교사, 서양 외교사, 그다음에 현대사, 냉전기까지 다 커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강의들을 활용을 하셔서 충분히 컴팩트하게 내용을 정리를 하신 다음에 단행본으로 넘어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답안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그런 거의 문제예요. 자, 여러분, 근데 제가 말했죠? 이거는 결국 답안으로 평가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아는 것보다 아는 것을 표현하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습을 많이 해야 결국 실력이 향상이 돼요. 그래서 이 악순환,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못 쓰게 되고 그리고 또 못 쓰면 그 다음에 또 못 쓰게 돼. 더 두려워져. 그러면서 악순환이 점점 빠지게 되는데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완벽주의의 마음을 버리고 내가 다 못 쓴다고 하더라도 이번 시간 내에 한번 다 쓰도록 노력해보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 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전공자들도 글을 깔끔하게 쓰는 트레이닝이 경우에 따라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공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는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아는 내용을 너무 머릿속에서 그 정리한 것들,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써내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고시형 답안 쓰기에 맞춰서 표현해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능력들을 이 아웃풋 강의들에서 많이 트레이닝들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제 커리큘럼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 강의로서 서버 완성이랑 외교사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으로서 답안 특강, 기출 7개년, 모의고사 파트 1, 파트 2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는 실전 모의고사라는 강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소수 집중 지도반이라는 강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소수 집중 지도반을 이제 영상을 찍어서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파트 1, 파트 2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개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강의고 제가 이제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풋, 아웃풋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서브 완성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론이랑 이슈를 12강 내에 정리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2강 내에 정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이 좀 빠른 편이죠. 그래서 보통 한 강의에 한 2시간 반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브 완성 강의의 가장 큰 목표는 이론을 숙지하는 거고 이거를 실전 답안에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그 과도기 과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템플릿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자신만이 이론 템플릿을 완성을 해가지고 시험장에 가져가게 하는 게 제 목표였어요. 그래서 제 템플릿 예시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템플릿을 미리 작성을 해보시고 제 템플릿이랑 비교를 하면서 보완을 해가지고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출제될 수 있는 논점을 파악을 하고 자신만이 서브노트를 완성해가는 그런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론과 이슈 컴팩트하게 12강으로 구성하는 거 잘 보셨겠죠? 자, 그 다음에 외교사 같은 경우에는 제 커리큘럼에서 제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그런 강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외교사를 6강 만에 정리를 해요. 그 다음에 지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특히 서양 외교사 처음 부분할 때 분명 어려움을 겪으실 거예요. 대체 몰다비아랑 왈라키아가 어디야? 그런 생각 많이 드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지리에 좀 밝으신 분이라면 잘 모르겠지만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도시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든 지점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도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외교사적 사건들을 최대한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강의. 저 진짜 썰 푸는데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사에서 많이 썰 풀고 있어요. 그래서 제 목표는 외교사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만 듣고 가도 충분할 거라 생각이 되지만 결국 제가 이제 바라는 것은 제 강의를 듣고 외교사에 대한 거부감을 줄임으로써 여러분들이 단행본을 읽고 잘 정리를 해서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다음에 답안 특강은 답안 작성법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답안 특강들이 이제 실제 답안을 작성해보는 것을 위주로 하는데 저 역시도 그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정한 주제가 아니라 좀 범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답안 작성법이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서 만들어낸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은 다 얼추 알고 있어. 그렇지만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목차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 답안 작성법 강의를 미리 듣고 다른 실전 모의고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임하는 것을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몰라서 못 쓰고 못 쓰면 더 못 쓰게 되는 그 악순환을 극복하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답안 작성에 대한 두려움을 좀 줄이고 형식을 잡아 나가는 데에 주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 보시면은 제가 제목은 어떻게 달아야 되는지, 목차는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첫 문장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서론과 결론은 어떻게 쓰면 좋을지 이런 것들 제가 다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들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을 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기출 7개년 해설은 여러분들 기출 문제는 그냥 실전 모의고사랑 되게 많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은 기출에는 어쨌든 굉장히 저명하신 교수님들이 내시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좀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발문 읽는 법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는 대체 어떤 문제의식을 담고 있고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방법론에 대한 강의예요. 물론 기출 문제를 실제로 풀기도 하고 강평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출 7개년 해설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문제를 접근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목차를 구성해서 나의 논지를 잘 전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려드리고자 했어요. 그래서 발문을 잘 읽고 설문 간의 연계를 고려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봅시다. 이게 제 커리큘럼의 마지막인데 실전 모의고사로 감을 끌어올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출제되지 않았던 최신 이슈 같은 것들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관세 같은 경우에는 아직 당연히 기출로는 없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게 꼭 발생한 해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1, 2년 이후에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한 3년간 굉장히 큰 화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관세와 관련된 문제도 많이 냈었고 그 다음에 미중 첨단 기술 경쟁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할 논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거에 대한 논점도 많이 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IPE 국제 정치 경제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부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그 경제학에 대한 거부감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IP가 되게 경제학스럽거든요. 국제 경제학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안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최근 몇 년간 IP 관련된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안 나왔다라는 거는 곧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IP 관련된 논점도 많이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런 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양 외교사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에는 유럽협조 체제라든지 아니면 2차 대전 전에 미네협정 같은 거 그런 문제들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동양 외교사랑 관련된 논점은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제 전공이 동양사이기도 한 만큼 동양 외교사랑 관련된 논점을 다수 출제를 해서 특히 1880년대 조선이 어떻게 열강에 의해서 분할되고 영향력을 받게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논점들을 출제를 해놨으니까 여러분 좀 새로운 모의고사를 보고 싶다면은 이 강의를 참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상세한 강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까지는 첨삭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커리큘럼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강의에서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들 제 강의 믿어주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